뭡니까? 유럽의 아방가르드 시작 맞습니까? 네.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초기 영화에 대한 이론적인 특징 뭐 이런 것도 봤고 달나라 여행도 봤고 그 다음에 르메르 형제의 그런 것과는 달리 미국의 미국 소방관의 생활 대열차 강도 사건 이런 것을 잠깐 얘기했었죠. 예. 예, 특히 미국 소방관의 생활에서는 그 달나라 여행과 유사하게 교차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 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제목을 쳐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아방가르드, 특히 유럽의 아방가르드 네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미국의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독일의 아방가르드,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네 종류로 크게 나누는데 특히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아방가르드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각각 어떤 특색을 지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고 매체성, 예술과 예술 형식의 융합, 결합, 상호작용 이런 관점에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아방가르드 영화에서 먼저 이러한 영역을 개척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리피우스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피우스 영화 국가의 탄생 The Boast of a Nation 1915년 영화입니다. 불관용 Intolerance 영어로 하면은 시대를 관리하는 사랑의 투쟁 Intolerance Love Struggle Throughout the Age 같은 이 영화 이런 영화 1916년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탄생에서는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딕슨의 소설 크랜스맨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 1905년도 영화인데요. 소설의 영화의 관점입니다. 소설의 영화의 관점에서 역시 상호매체 관점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문학의 영화. 우리 앞에 그 문학의 달나라 여행에서 우리 문학의 영화 그 당시 공상과학 영화가 영화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는 하면서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의 영화. 왜 이 시대의 문학의 영화가 우리 독일 쪽에서는 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 시대의 문학의 영화가 이렇게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초기 영화에서는 분량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좀 짧습니다. 그죠? 짧은 영화인데 이 짧은 영화를 원래의 원래가 우리가 장편 영화의 의미에서 좀 길이를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화의 자율성 가운데 자율적으로 일단 자기 영화 형식을 이렇게 영해 나오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능력, 이게 자율성인데 자율성이 초기 영화에서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예술 형식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술의 자율성 측면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은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은 내가 어떤 예술적 관점에서 우위성을 논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잠깐 했을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해와다움으로 아주 굳건한 자율성의 영역에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기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특히 그 해화적 관점은 영화를 맞지 않고 문학적 관점, 서사적 관점이죠. 서사적 관점이 영화와 굉장히 영화의 서사적 관점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문학의 영화 현상이 이 초기 작품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독일 같은데 내가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독일 같은데 초기 영화에 보면은 탐정 영화, 추리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도 시대의 그런 분위기와 연관돼서 특히 서사적 관점에서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피스 영화는 이 영화 구문론, 소위 말해서 시네마틱 신텍스라고 하는 구문론의 창시자, 소위 말해서 영화 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화는 상당히 장편 영화입니다. 장편 영화 중에 속하는 것이고서 여기 나오는 불가능, 인톨러런스도 마찬가지로 장편 영화에서 것인데 영화 구문론, 그래서 영화 문법의 창시자라 얘기할 수 있고요. 내러티브 비전 사건을 현재를 끌어오는 기법인 플래시백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고 함이 점차 밝아오는 페이드 인과 함이 점차 어두워지는 페이드 아웃 이런 관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굴의 몸짓, 소품 등을 근접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석적 편집, 근접, 소첩, 시접, 다시 말하면 클로즈 같은 거죠. 클로즈업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틱 에디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석적 편집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alternating views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스위치백 같은 교차 편집 이런 관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기즈 몽타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형식의 교차 편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크로스 카팅 기법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으로 영화의 극적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치백 같은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편집을 통해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차 편집 중에 또 특이한 두 가지 이상이죠. 두 가지 이상. 이 국가의 탄생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잠깐만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 유형의 교차 편집의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위치백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편집 기술들이 이 영화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잠깐 보게 될 intolerance, 불간용이죠. 불간용에서 네 가지 역사적 시기를 교차 편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탄생 잠깐 보면 국가의 탄생은 미국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남북전쟁 시기에서 이러한 어떤 내전을 거치면서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인을 미국에 정착시킨 것은 분열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막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인을 미국으로 이렇게 데려온 것이 이제 분열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죠. 거기에서 1960년대 의회 지도자인 오스틴 스톤맨과 그의 딸 LG에 대한 대자막으로 관계 소개를 합니다. 남북의 대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과 북과 남의 훌륭한 두 백인 가문인 스톤맨 가문과 카메론 가문이죠. 두 가문의 얘기가 이 영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문의 가족들이 남북전쟁을 전후로 하여 겪게 되는 사랑과 갈등, 치열한 삶과 죽음의 고개,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대립과 의식의 변화 과정을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문이 아주 친한 친구 가문이죠. 그래서 친구 가문으로 그 가문의 자녀들도 서로 가깝게 지내고 서로 알고 지내고 있는 가문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스토맨이라는 그 가문이 북쪽에 있는 가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카메론은 이제 남쪽의 가문인데요. 스토맨은 가혹한 노예 폐지로 이제 아버지 오스틴 스토맨과 두 아들, 아버지를 보살핀 딸 LG가 있고요. 그 다음 카메론의 두 아들이 남부의 피에드몽에 있는 스토맨을 방부합니다. 카메론과의 맏아들인 벤은 친구의 스토맨이 갖고 있던 동생 LG 사진을 보고 이제 그 동생이 여동생이죠. 여동생 사진 보고 여동생을 아주 마음에 이제 들어합니다. 그 전쟁의 이제 기운이 몰아치고 북의 통치를 고받은 남의 분리선으로 남북 이제 소용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이제 두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요. 2년 만에 치열한 전투 끝에 남부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링컨이 등장해서 남부에 대한 온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링컨은 존 윌키스에게 저격을 당하고 사망하자 스토맨이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을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는 스토맨의 총애를 받는 혼혈인 주지사 린치에게서 그 권한이 넘겨지게 됩니다. 남부는 이제 린치라고 하는 주지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 린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뒤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스위치팩이죠. 스위치팩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등장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의 무정부 상태가 놓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벤이라고 하는 벤의 여동생이 있다 그랬죠. 벤의 여동생이 이제 이렇게 숲속을 좀 거리는 가운데 흑인 거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자 이 백인 여자가 도망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때 죽으니까 백인 젊은 여성이 죽으니까 이제 그 백인들이 암살단을 구성해서 흑인을 대학살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하는 그런 가운데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2시간 11분 정도 되면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2시간 38분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백인들이 암살단을 형성해서 말을 타고 흑인을 모두 학살하겠다라고 이제 추격하는 장면, 유명한 추격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는 그 크로스 카팅이라는 교체 편집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예로 나타나게 되죠. 특히 이제 백인들이 복면을 합니다. 복면을 하는데 그냥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니고 머리에 긴 상투처럼 이렇게 긴 것을 쓰고 이제 막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즘 마치 보면은 백인의 극우 세력이라고 KKK 다니죠. 그런 모습의 원형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모자의 모습이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 독일에서도 그 파우스트 박사 같은 그런 영화가 있는데 무르나우 영화 중에 파우스트 박사 같은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역병에 의해서 파우스트 박사의 초기 장면을 보면 역병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죽어가는 장면에서 파우스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우스트 박사에 올려오죠. 그럼 치료해달라고 이런 역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 과정에서 시체를 틔우는 그런 죽은 사람의 시체를 틔우는 그런 데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결국 주정부의 흑인 군대와 백인 암살자 사이에 대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한 2시간 38분에 나타나는데 이 추격의 시건선을 린치에 의한 LG 스토어맨의 고통 교차 편집으로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린치 아까 주지사를 했죠. 주지사와 LG 스토어맨이라고 하는 그 여성가의 그런 또 다른 그런 것과 교차 편집에 나타납니다. 린치에게 잡혔던 스토어맨과 LG 그리고 카메라가 있던 벤에 의해서 구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불간용 인터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역사의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캐릭터를 주고 있는 다른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막으로 시작하고 각 얘기는 시대를 통해 징후와 불간용이 어떻게 사랑과 자비에 대항하여 투쟁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건 자막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4가지로 되어 있는 이 영화의 한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이 각각 공통의 주제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좀 긴 이런 자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으로 이 관객에게 이 영화가 에피소드 영화다. 에피소드인데 장편 에피소드 영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야기는 책의 모티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문학과 영화의 상호작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 다른 시기에 발생한 얘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구성의 흑백 작품으로 크레들이라고 하는데 요람의 주도적인 모티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얘기인데 4가지 얘기가 뭐로 이루어졌나 그러면은 인간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20세기 초 젊은이들이 고민이 한 가지 얘기고요. 두 번째가 1572년 유럽 종교개혁 시기에 프랑스완 샤를 9세 치하의 파리에서의 위근호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다음 또 하나 얘기고, 그다음에 고대 예루살렘에서 불간용의 대항자인 예수의 생애에 관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인톨러런스를 보여주는, 톨러런스가 아니고 반대인 인톨러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4가지의 세계사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 영화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의 바빌로니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적 의미로 교차되면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톨러런스.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아까 책의 모티브로 내가 문학과 영화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구자의 이런 시도는 시간적으로는 이거 아까 4가지 얘기를 했었죠. 제일 먼 시간으로는 고대 바벨론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오고 가장 최근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거의 20세기를 걸치는 이런 시간적인
그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그 동양에서 지중해를 거쳐 유럽까지, 그다음에 미국 역사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먼, 아주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그런 시각으로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피스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영화들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그 몽타주 기법을 해서 상당히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영화 예술의 아버지다, 그렇게도 뭐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코미디 영화의 황금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코미디 영화 황금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아까 우리가 포트 같은 영화, 포트 같은 감독의 그리피스 감독의 굉장히 미국의 변혁기에 영화, 예술 영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그 위에는 이제 코미디 영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미디 영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맥 세네트 같은 굉장히 유명한, 그 시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맥 세네트의 슬립스틱 코미디 영화는 아방가르드 작가들에게 매우 훌륭한 작품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네트가, 맥 세네트 같은 사람이 이제 무슨 영화 희곡 작가들이, 미국 작가들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는 즉흥적 기법으로 이제 편집, 촬영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이러한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프랑스로 이제 넘어가죠.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영화를 좀 보겠습니다. 아방가르드 영화는 우리가 양적 몽타주를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아방가르드 내지는 실험 영화의 시작은 프랑스의 직업 마술사인 조르주 멜리에스의 작품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르주 멜리에스 우리 달러링 한번 봤었죠. 근데 이 사람 영화는 우연한 기회다이기도 하지만 그에 의해서 매체로서의 변형 가능성이 발견되기까지는 일종의 대물 렌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물 렌즈는 그대로 비추면서 보여주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연히도 그가 교통이 번잡한 파리 시내를 한번 촬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약간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메라 고장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카메라 나서 촬영을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켜서 촬영을 가동시키게 됐는데, 그래서 그 촬영해서 집에서 이렇게 현성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촬영에 전에, 고장나기 전에 찍힌 것이 버스였는데, 그 사이에 차가 막 지나가다가 다시 이제 카메라를 고치고 촬영 것이 장의차가 막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연기를 보니까 버스가 장의차로 둔갑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화에 그런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죠. 우연히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기술을 이제 개발시키게 되는데, 이 기술이 흔히 얘기해서 스탑 모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기법이지만 그 당시에 스탑 모션 이런 촬영이 발견이 됩니다. 이 식의 형식이 스탑 트랙이었습니다. 스탑 모션은 촬영을 갑자기 중단시키면서 인물이나 사물을 없앤 다음에 다시 촬영하는 기법인데, 영화에서는 인물의 사물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발견 이후 그는 연이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든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화면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디졸버라는 기법이라든지, 영화 이거는 촬영 기법을 얘기합니다. 카메라의 시야를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마스킹이라는 기법이라든지, 화면 이미지 위에 또 다른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슈퍼임포지션이라는 기법이라든지, 슬로우 모션, 그다음 패스트 모션, 영 모션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카메라 기술, 기법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장안 내지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컨대 그는 영화의 리얼리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트릭 영화 작가들이 멜리아스를 모방하는 동시에 그가 확립한 영화의 기법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영화를 확립시킨 선구자들을 몇몇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에밀 콜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고요. 장 디랑, 그 다음에 제카, 그 다음에 루이 뷰야드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영화의 선구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미국 감독인 제임스 스튜어트 블랙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유령이 나오는 호텔, 이게 나온 The Haunted Hotel 1907년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윌리엄 빌키 콜린스가 1878년에 쓴 동명의 소설을 애니메이션 한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의 애니메이션화죠. 문학의 애니메이션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영화의 자율성과 같은 자율성의 부재와 같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주인공은 이상한 호텔에 숙소를 구하는 지친 여행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호텔에 사용되고 있는 플롯은 이미 조르지 멜리아스가 독에 중독된 호텔과 악마의 집, 이게 1896년도 얘기입니다. 유령이 나오는 성, 1800이죠. 1897년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묵지 않는 여인숙, 이런 것들이요. 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유령이 나오는 호텔, 유령이 나오는 호텔, 이런 것들이 그 시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유사한 주제들의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이죠. 단지 이게 뭐가 다릅니까? 성이라든지 여인숙이라든지 아무도 묵지 않는 여인숙이라든지 그런 것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굉장히 유사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플롯 구조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문학 용어로 또는 예술 용어로 토포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토포스, TOPOS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포스는 어떠한 주제나 모티브를 여러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때 형성되는 것을 토포스라고 합니다. TOPOS. 우리말로 하면 공동광장이라는 뜻이에요. 토포스의 의미는 공동광장. 공동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주제, 어떤 모티브, 어떤 소재를 각각 다른 예술식에 각각 다른 문학 작품에 사용하지만은 그 의미의 연관성을 이어질 수 있도록 있게 만드는 어떠한 광장, 이런 것을 토포스라 그렇게 얘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 시대에 유령이 나오는 호텔, 특히 유령, 아무도 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간과 특히 호텔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거가 연관된 하나의 토포스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나오는 블랙턴, 아까 얘기는 제임스 스튜어트 블랙턴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유령이 나온 호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바이타 크래프 영화에서 설립한 거는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제작하게 되고, 랩 디졸브, 이중 노출, 더블 익스포즈라 얘기합니다. 이중 노출, 스탑 액션, 서브스티튜션, 이 기법들, 스탑 액션 대체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랩 디졸브는 영상의 이중 인하로 보통 중앙 지점에서 한 쇼트가 천천히 페이드 아웃 되고 다음 쇼트가 서서히 페이드 인 되는 것을 랩 디졸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카툰 영화의 시초, 우리가 카툰 필름이라고 얘기하는 만화 영화죠. 만화 영화의 시초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아마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이고, 아까 얘기하고 있는 유령이 나오는 호텔이라고 이제 최초의 애니메이션 들 수 있고요. 유럽에서를 들라 그러면 이 콜이라고 하는 사람, 에밀 콜, 아까 내가 잠깐 소개했는데 에밀 콜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쾌하면서 아주 마냥 이렇게 법석거리는 영화, 호박들 경주, 호박들이 마치 거리를 질주듯이 이렇게 호박을,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트릭 기법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세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고 있고, 뒤량은 희곡물을 통해서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계상 1912년 영화, 이런 것들은 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캐리케이처 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콜, 유럽에서 콜의 판타스마고리 같은 영화,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판타스마고리.
이게 저 미국보다 1년 늦었어요. 미국은 1907년도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탄데 유럽에서는 1908년도에 프랑스의 에밀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뭘 봤죠? 여러분들 본 게 뭘 봤어요? 네, 뭘 봤어요? 뭘 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봤나요? 어? 뭐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용을 모르면 주인공이라도 알아야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 광대. 광대가 주인공이에요. 광대와 또 누가 나오죠? 광대와 신사. 광대는 크라운이라고 하죠. 광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거는 20세기 초인데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런 소재였습니다. 예술적 소재였어요, 광대가. 광대는 뭐하고 많이 관계 있습니까? 서커스하고 관계 있죠. 서커스, 희극, 코미디 이런 거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광대의 모티브는 예술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예술적 모티브를 지니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코미디, 우리가 영화 얘기할 때 미국에서는 코미디 영화가 이 광대의 모티브를 굉장히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미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예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대의 모티브입니다. 예술의 어떤 하나의 알레고리적 의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대인데, 예술의 알레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니체 같은 사람이지. 니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철학자. 니체는 우리가 니힐리스트, 허무주의자, 극단적 허무주의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리얼리스트이면서 극단적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이면서도 허무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 허무주의자는 극단적 리얼리스트하고 전혀 다른, 리얼리즘하고 허무주의는 전혀 다른 거지만은 거의 이렇게 한 접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접점을 이루기도 하는데, 니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체가 자기의 그런 허무주의 이론을 내세운 것이 초인사상인데, 이보메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초인메이시인데, 초인메이시의 하나의 구체적인 표상으로서 내세운 것이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인물이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알조 슈프라흐 자라투스트라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유명한 니체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 디오니소스 이런 것도 니체의 그 초인 사상 이보멘시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인물적 표상입니다. 하나는 신화적 인물이고, 하나는 이런 창조적 인물로서 자라투스트라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보면은, 자라투스트라 시작에서 보면은 그 첫 시작이 그 읽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니체의 철학사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책 중에 하나인데, 산에서 이렇게 내공을 삼고 있던 수도를 하던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하산을 하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면 첫 장면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산에서 내려와서 자라투스트라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 그 초인사상을 전파를 하죠. 초인사상을 전파하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 광대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물군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라투스트라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광대예요. 광대를 만나서 이렇게 설파하는, 니체의 초인사상을 설파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니체는 그 예술을 굉장히 폄하했죠. 특히 문학가 이런 사람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문학가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나르라고 하는 바보, 너 바보야, 시인 너 바보야 하는 시도 있습니다. 니체가 쓴 시가 있어요. 그런 시도 있는데, 이런 바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본 사람입니다. 네. 그 위에도 뭐 굉장히 이 강대는 여러 가지 많이 쓰이죠. 데카당스에서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강대 모티브가 그 시대에 20세기 초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같이 이제 영화를 잠깐 보면은, 이 코어의 판타스마그를 보면은, 이 카리케이처 영화는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즉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상호작용이고 상호간섭이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상호메시지 얘기에서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700장의 그림을 이중 노출시킨 것이다. 700장을 정도를 이렇게 그려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분이라는 짧은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의식의 흐름 기법, stream of consciousness라고 하는 의식의 기법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기법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초현실주의, 의식의 흐름, 초현실주의는 현실의 층위를 넘어서는 것을 얘기를 하죠. sure realism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현실주의가 나타난 것은 어떤 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난 것은 1924년도에 초현실주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초현실주의 선언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낭독을 하면서 초현실주의자들을 보여주고 그 이후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의 서사적 기법이 의식의 흐름 기법 또는 자동 기술법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것을 미리 선취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분필수의 효과를 잘 살린 이 영화는 흰쪽에 검은 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 칠판에 흰 분필을 사용하는 것처럼 네거티브 효과를 살리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머리는 원으로 그리고 사진은 직선으로 갈량에 그린 스틱 피규어. 이런 인물을 스틱 피규어 인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물이고 이 영화는 조르지 멜리스에게 받은 영향을 받은 역시 마찬가지로 스톱 트릭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캐릭터는 강대와 신사입니다. 시작 부분은 강대를 그리는 커다란 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손이 나타나는 거죠. 손, 그죠? 일반적으로 그리는 손은 제작자죠. 영화 같은 감독입니다. 감독 같으면 스크린을 보통 감춰져서 보통 나타나지 않죠. 감춰 나타나지 않는데 이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뒤에 나와야 되죠. 스크린 밖에 있어야 되는데 스크린 밖의 요소들이 스크린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 합니까? 이런 것을 다루는 특히 스크린 밖, 특히 영화에서 스크린 밖의 요소를 스크린 안에서 다루는 이러한 이론을 우리는 장치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스포지티브 시오리라고 하는 장치 이론이라고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런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히 정신 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런 영화의 이론 중에 하나를 장치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장치 이론은 특히 스크린 밖의 요소가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스크린 밖의 요소가 뭐뭐 있을까요? 스크린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배우들이 그냥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재현의 밖의 요소를 재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감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화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 말고 관객이죠. 관객 이론도 이 스크린 밖의 장치 이론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관객 자체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영화에서는 관객을 보여주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관객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관객이 영화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보여주는 영화들도 여러 가지 영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장치 이론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이지만은 이런 것을 우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전형적인 예술가의 알레고리에서의 강대 이변은 초기 영화 동안은 초기 애니메이션과 예술의 영역에 깊은 연관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대를 그리는 커다란 손, 즉 예술을 창조하는 작가를 단편 영화의 시작에서 노출시키면서 스크린 밖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장치 이론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줄에 매달린 강대는 스스로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신사로 바뀌고 자신은 스크린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이 됩니다. 관객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작자가 이제 관객 입장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커다란 손이 나타나면서 강대의 몸과 머리를 해체하고 바로 위에 놓여있는 유리병에서 작은 연필을 꺼내 강대의 몸에 넣으니 그는 글쓰기 나라인 동화의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유리병 속에서 연필도 나오고요. 이런 것을 같이 넣으니까 이것이 이제 서사 과정으로 또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전개되는 동화의 나라로 전개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의 몸은 부풀리고 날개가 달려 말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을 타고 어디로 가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캐리케이처는 미국의 만화가 존 스튜어트 블랙톤이 재미있는 얼굴의 유머러스한 가정이라는 것을 이런 기법을 사실은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만화와 영화의 사고 매체 시작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가정과도 상당히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 영화가 어떤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사성이 있습니까? 예? 어떤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까? 주인공, 등장인물의 유사성이 있죠. 등장인물의 유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제작자, 아까 장시현이 가진 제작자가 인물을 스틱 피규어로 이루어 나가는 그림, 그런 것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런 어떤 기법 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분위기에서 정강 스케치, 라이트닝 스케치라고 불리는 그의 작품 역시 스크린에게 나온 아까 그거입니다. 스크린 밖의 손의 동작으로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신사와 강대를 메인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분비성의 효과를 생동하게 그리는 스틱 피규어를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타스마고리와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는 그 당시 프랑스 줄 레비를 중심으로 한 풍자적인 예술 운동이었던 비응집성 운동, incoherent movement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코어의 판타스마고리는 여러 가지 변형 이미지 또는 모핑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뿐만 아니고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요즘 첨단 그런 어떤 기법으로, 영화 기법으로 또는 예술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모핑 이미지입니다. 모핑 이미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뭐 다크시티 이런 거 봤나요? 다크시티 보면은 뭐 건물들이 막 자라나고 막 어떤 환경이 막 변하고 급작스럽게 변하고 이런 것도 있죠. 뭐 식물들이 갑자기 막 자라나는 나무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들 뭐 반지 제왕 이런 데도 보면 가끔씩 나오고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이 모핑 이미지 기법인데 이게 이제 아주 초기적인 형태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자가 상자로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와인병이 꽃으로 변하고 이게 이 영화에서 2분짜리 영화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핑 이미지 시작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중립에 대중매체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매직 랜턴, 우리가 첫 시간에 봤었죠. 매직 랜턴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리 캐리치즈 영화제는 아방가드 예술운동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작품으로서는 뭐 이게는 인형의 악몽, 인형 악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형의 드라마,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The Love of Fierstein, Toyland 같은 이런 거죠. 장난감 나라에서의 사랑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판타스마고리 같은 스틱 피규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865년에 쓴 그런 조그마한 하나의 동화적인 소설인데요. 루이스 캐롤. 이제 여기서 사용된 월트 디즈니의 이상한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 원더랜드 같은 거죠. 만화 나라의 앨리스 인 카툰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에서 많이 이제 차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트 디즈니의 영화에 많은 영화를 애니메이션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 예를 들면 1930년 초에 그 우편 비행사라고 하는 그 시리즈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1934년도, 1930년 초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나치가 등장해서 초기 정권을 잡게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그 앞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 유럽에 찰리 채플린 영화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1925년도에 독일 같은 데는 1925년도에 찰리 채플린 영화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독일을 통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찰리 채플린은
뭐 거의 전 나라에서 무저항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수입해서 이렇게 보급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검열이 있었어요. 검열. 독일에서도 검열이 있었습니다. 검열이 있었는데 검열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소련이 1917년대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소위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제정 러시아가 이른바 자기들 말 볼셰비키의 그런 러시아로 바뀌었죠. 바뀐 그 이후에 러시아 여러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오면서 차단하기 위해서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독일도 검열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독일은 뭐 상당히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볼셰비키 이데올로기 이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뒤에 조금 이따가 잠깐 보게 될 러시아의 그 몽타주 기법에서 잠깐 보게 될 예를 들면 그 에이젠슈타인의 그런 에이젠슈타인의 영화들 기법적에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리가 몽타주 변증법 몽타주로 얘기하는 그런 게 굉장히 우수하지만은 그 만든 그 제작 그 작가의 의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 이데올로기를 국내적으로 보고 국외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런 영화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열을 이제 독일에서 실시를 했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똑같이 1925년도에 두 가지 들어왔는데 하나는 아까 찰리 채플린의 영화가 이제 들어왔고 독일에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에이젠슈타인의 그 전함 포텐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들어왔는데 전함 포텐킴은 그 반입이 거부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거 국가의 이제 그가 검열기구에서 수입이 거부됐고 찰리 채플린 영화는 통과를 해서 굉장히 보급되는 그런 하나의 두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화도 우리가 얘기하는 찰리 채플린은 꼭 애니메이션 아니지만은 어떤 분절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런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발터 벤자민 같은 사람은 이 찰리 채플린 영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알레고리 영화다 이런 뜻이죠. 알레고리 시대적인 그런 그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영화다. 역사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영화다.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얘기는 만화 영화에서 월트 디즈니 아까 우편 비행사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의 인상주의 영화 포토제니로 대표되고 있는 프랑스 인상주의 영화에 대해서 아까 보겠습니다. 포토제니는 프랑스 인상주의 영화, 특히 1919년에서 1929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많이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하나의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아방가드 영화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아방가드 영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포토제니는 빛을 뜻하는 포토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사진 그릴 때 포토그래피, 포토는 빛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빛. 포토그래피는 빛을 기록하다. 사진은 빛을 기록하는 기구다 이런 뜻이에요. 빛을 뜻하는 포토스와 생성하다라고 하는 게네스 또는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제네스의 합성어라서 빛을 생생해 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포토제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유래한 이 영화 개념은 그 당시 상징주의 문학이 확정된 것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학적 요소가 영화에 유입된 사고 매체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징주의 작가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보들레르, 샤를 보들레르라든지 말라르메라든지 랭보라든지 그다음에 발레리 이런 사람들 상징주의 문학의 그런 대표적인 작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작가로서는 포토제니 계열에 속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루이 델릭 같은 사람을 들 수 있고요. 루이 델릭, 감독은 아벨 강스, 그 다음 장 앱스텐, 그 다음 마르셀 레르비에, 그 다음에 그레미옹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아마 이 선구적인 역할을 보여준 것이 루이 델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이 델릭 같은 감독은 프랑스의 아방가드 영화 순수 시네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또는 시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 장르의 시를 얘기합니다. 시네마틱 포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퓨어
야방가들은 퓨어 시네마, 퓨어 아주 순수한 시네마다. 이는 이미지를 만든 교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추상미술, 큐비즘, 입체주의죠. 또는 콜라주 기법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콜라주는 콜라주, COLLAGE라고 쓸 수 있는 콜라주는 몽타주하고는 틀리죠. 몽타주라는 것은 조립을 얘기하고 콜라주는 물론 조립적 의미가 있는데 여러 요소들이 같이 쓰이는 그런 것을 콜라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라주는 회화에서 보통 많이 쓰이고 있죠. 예를 들면 다다이즘 회화 같은 데 보면은 화폭에 물감으로 이렇게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고 특히 다다이즘에서 많이 이렇게 실제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콜라주 기법으로 보면은 신문 같은 데 기사들, 신문 같은 기사를 오려내서 이렇게 자기 그 화폭에 붙인다든지 자기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보내준 우편엽서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뽑아서 갖다 붙이는 사람이 머리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유리 조각을 넣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콜라주 기법인데 이것도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단 예로서는 만레의 이성으로의 회귀, 한스 리히트와 비팅 그다음 에겔링의 추상 영화, 그다음 베르낭 레제의 기계적 발레.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르낭 레제의 기계적 발레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고, 그다음 르네 클레르의 막간극, 그다음에 루이스 부니에르 안달루시계 요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교와 황금 시대 뭐 이런 것들도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벨 강스의 튜브 박사의 실수 나는 고발한다. 자퀴제 유명한 영화죠. 나는 고발. 이 전쟁 고발 영화입니다. 나는 고발한다. 그다음에 나폴레옹도 여기에 속합니다. 나는 고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화에 보면은 사람들 누운 채 자퀴제, 아퀴제는 고발한다. 제는 나는이라는 이런 그런 인칭대명사죠. 자퀴제라는 단어를 영화 제목과 상호 작용하는 의미에서 상호 제목, 소위 말해서 인터타이틀 우리 형상의 예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모래바닥에 사람들이 누워서 몸으로 자퀴제라고 하는 글자를 형상화합니다. 형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제목, 소위 말해서 인터타이틀 형성으로 얘기하고 이거 하나의 영화 문학의 하나의 예다라고 하는 배우가 영화 이미지로 문자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시네 포에트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자키제나 아까 얘기한 인터 포에트리라는 이런 얘는 요즘 무슨 뭐 시위, 그죠? 시위 문화 또는 카운트 컬처, 대항 문화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부분적이지,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지. 그게 자퀴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성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글자를 몸으로 형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영화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이 델릭을 스스로 봤을 때 영화감독의 이론가인 장 앱스텐 같은 사람은 에트나산의 영화론에서 빛으로 만드는 창조성인 포토제니는 해와에서의 색채와 초고에서의 볼륨처럼 예술 고유의 요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포토제니 자체가 하나의 예술의 고유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고유한 의미다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그 순수 시네마, 루이 델락이 아까 얘기했던 순수 시네마 또는 시네마 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상통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토제니는 유기체가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빛으로 그게 빛의 그런 탄생이기 때문에 의미가 빛으로 스스로 아까 얘기하는 예술적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으로. 그래서 예술을 형성한다는 의미예요. 포토제니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닉에서 자가생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가생성. 우리 여러분도 자가발전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것을 통해가지고 스스로 이게 전기를 만드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자가 발전이나 그러면은 자가 생성 과정인데 이런 것을 개념은 영하의 자가 형태 형성, 씬의 오토모포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하의 자가 형태 형성, 씬의 오토모포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프랑스의 미술연구가인 엘리포르가 심리적이고 감각적인 의미에서 언급한 영하의 유연성, 시네플라스티시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러시아 형식주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아까 내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의 그런 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원형질학, 원형질, 플라스메틱스, 원형질학, 우리 세포의 가장 근원적인 이런 것들 원형질을 그렇게 하고 있는 원형질학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도 굉장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굉장히 이런 의미에도 굉장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포토제니는 스스로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자율적 영화로서 영화의 서사적 영역을 넓혀 나가는 전략에 속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포토제니는 아까 1919년부터 29년 한 10년간이죠. 1920년대에 나타났던 그런 하나의 영화 운동입니다. 영화의 그 이데올로기적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 특이하죠. 특이한 특히 포토제니하고 인상주의 기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문학적 요소가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문학적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시기가 표현주의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표현주의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과도 부분적으로 겹치지만은 독일의 그 표현주의 영화 또는 뒤에 보면 새로운 충격의 몽타주라고 부르는 그와는 달리 프랑스의 인상주의 영화 또는 포토제니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문학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이제 개입되고 있고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상호매체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할 때 많은 그런 분석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조금 더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만. 감사합니다.